KBS 1라디오 뉴스레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이 후보자는 자녀 조기 유학에 대해선 사과하면서도 제자 논문 표절과 가로채기 의혹에 대해선 지도교수가 수주한 국가과제로 연구 주도한 교수가 제일 저자가 되는 건 당연하다면서 표절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는 검찰 수사 기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고 말했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북한을 주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가 국민의힘이 퇴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과거와 단절에 저항했다면서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송언석 의원에게 거취를 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국민의힘 당대표에 도전한 조경태 의원을 전화로 만나봅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은 뉴스레터 K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사연 보내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치킨 교환권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 홍익표 의원님, 조혜진 의원님 인사청문회 많이 하셨잖아요. 그동안 그래서 너무 나 같으면 저 이렇게 할 것 같은 이런 생각도 보시면 하실 것 같은데, 자, 오늘이 이제 사흘째입니다. 사흘간 청문회 보시니까 홍익표 의원님 총평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썩 좋은 점수를 못 주겠습니다. 아마 그래요? 근데 뭐 이렇게 말하는 저도 아마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됐을 것 같다 싶어서 밖에 나오니까 좀 다른 눈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예. 청문회라는 게 기본적으로 국민을 대신해서 의원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리고 국민들이 묻고 싶은 걸 물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그 각 당의 입장에 따라 자기들이 묻고 싶은 거, 자기들이 지키고 싶은 걸 지키는 청문회가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쉬운 거는 전체적으로 그 지나치게 개인적인 어떤 도덕성 그 자질 문제에 관련돼 가지고 집착하면 한쪽은 공격하고 한쪽은 그거에 방해에 집중하다 보니까 네. 중요한 정책 논의 같은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저는 사실은 그 하나만 예를 들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한테는 우리나라 교육의 제일 문제는 뭐 이진숙 후보자는 뭐 그 공교육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네네. 사실 그 고등학교 교육까지 초중등 교육은 공교육의 대부분은 이미 그 지방 교육청 각 교육감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 도리어 교육부는 고등교육을 맡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의 지금 초중등 교육에는 OECD 예산에 거의 근접해 있어요. 평균에. 또 일부 상회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산이나 그 교육 환경이. 반면에 고등교육은 저 OECD 평균에 턱없이 모자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대학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이 우리를 훨씬 초월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고등교육의 개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그런 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논의는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아쉽더라고요. 네. 자, 물론 어떤 도덕성 검증에 집중하게 되는 이 현실은 뭐 이해는 하나, 그러나 어떤 중요한 정책적인 것들이 너무 결여된 건 아니냐 이런 말씀이셨고, 조혜진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옳은 말씀이신데 그런 측면에서도 그 이진숙 후보자는 좀 의아한 부분이 네. 제가 교육위원장 할 때 뵀거든요. 그때 현직 충남대 총장이셔서 여성 교육자로서 참 대단하시다. 그것도 다 그 선거로 됐을 거 아닙니까? 좀 리더십이 탁월한 리더십이 있으신가 보다라고 그 생각했을 뿐인데 이번에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고 그에 대해서 진솔하게 인정하지 않고 또 정확하게 해명하는 모습, 그게 그렇게 납득이 안 되는 그런 해명하시는 모습도 좀 실망이고,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분을 아무도 그 대중적으로 몰랐던 이분을 발탁해서 새 정부 초대 교육부 총리로 임명했을 때 그 이유를 그 저는 이제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대선 과정에서 이분이 이재명 후보께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아주 요즘 말로 하면 신박한 정책을 제안해서 그걸 받아들였고 그걸 이제 공약화해서 표현에 도움이 됐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울대 100개 만들기는 이분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제가 지금 성함을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는데 제가 이제 교육위원장 할 때 이미 교육계에서 그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대중적으로도 그 경희대 교수님이셨던 것 같은데 어떤 교수님이 그 제목으로 책을 펴냈어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게 크게 이제 논의가 되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공감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국가가 그 많은 그 자원을 투자해가지고 지방의 대학들을 거점 국립대들을 서울대 수준으로 올리고 10년 안에 그 동안에 서울대는 가만히 있느냐? 그럼 같이 또 부양돼가지고 동시 부양이 돼서 서울대는 세계 유수 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대학으로 올라가고 그러면은 국가 경쟁력, 대학 경쟁력을 통한 국가 경쟁력이 올라가고 지방이 살아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 이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 젊은이들도 머무를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때 이야기한 건데. 뜬금없이 이분이 제안을 해서 뭐 그 공로로 갑자기 교육부 총리로 발탁됐다는 게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교육자로서 기본 뭐 자질이란 게 그 도덕성 이런 부분은 이미 그 논란이 많이 됐고 오늘 해명했지만 저는 충분히 해명이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어서 이분도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임명권자도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임명 강행해야 될는지. 요거는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사실 이 청문회라는 거는 야당의 잔치라 그러잖아요. 야당의 화력은 지금 사흘 동안 보시니까 어땠습니까? 맹탕 청문회가 될 뻔했는데 김문석 총리 청문회 맹탕 청문회였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정부는 뭐 야당을 만만하게 보고 한 사람도 낙마 없다. 무조건 다 통과시킨다라고 이렇게 호언장담할 정도로 했는데 중반에 되면서 이제 조금씩 이 청문회가 존재감이 생긴 게 일단 언론을 통해서 새로운 그 검증 이슈들이 발굴이 되고 그다음에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거기에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분발해가지고 좀 열심히 했어요. 같이 소재가 좋았습니까? 아니면은 좀 분발한 그 역할이 좀 있었어요. 보시기에. 제보하고 언론 보도하고 거기다가 이제 발로 뛰는 그 의원들도 이제 그 처음에는 있었고, 뭐 그 주진우 의원하고 김민전 의원 정도만 뛰었는데 그 뒤에는 다른 분들도 많이 또 뛰는 모습이 보여서 이제 청문회가 존재감이 좀 생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자녀 불법 조기 유학 관련해서 이제 어쨌든 실정법을 어긴 거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습니다. 사과했는데 사실 우리의 관심은 표절과 논문 가로채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어요. 홍익표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 부인. 글쎄요. 이거는 뭐 진짜 그 제자 당사자가 그 증언을 해주지 않는 한 확인하기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논문을 누구 거냐, 그러니까 그 오리지널리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창작의 그 주역이 누구냐는 거는 정말 두 그 공동저자 외에는 모르거든요. 그 공동저자로 했을 때 예를 들면 누가 많은 분량을 담당을 했느냐 첫째.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실은 논문은 기획과 창작, 그러니까 이제 기획하고 이 논문의 어떤 결과물이죠. 이 결과물을 만드는데 누구의 아이디어나 기획이 더 크게 작용을 했느냐. 어섬션이라 그러나요? 그렇죠. 그 가정. 그렇죠. 그거를 누가 그 했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알 수 없어요. 근데 일단은 그 당사자가 저렇게 처음에는 약간 좀 뭐 그 방어적이었다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내가 한 거고 내가 국가 프로젝트로 받아서 이거 내가 주저자고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은 그것을 뒤집을 만한 뚜렷한 뭘 제시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당사자인 제자들의 증언밖에 없는데 근데 제자들은 증언이 없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약간 애매한 거는 그 제자들의 위치가 좀 애매해지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도리어 본인들이 표절을 한 게 돼버린 스승 표절까지 몰라도 그냥 엎혀서 학위를 받은 꼴이 되니까 이건 또 뭐가 되지 뭐 이런 그게 조금 의아하긴 해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거는 하여간 근데 어쨌든 저는 이번 기회에 드러난 거는 이 학계에서 공동 저자할 때 이 갑을 관계에 따른 거를 배제할 수는 없어요.
과거에도 그 교수가 뭐 교수나 또는 우월적제인 사람이 거의 논문 안 쓰고 밑에 있는 사람이 다 쓰고 이름만 올리고 그래서 거기에 저도 학계에 있었으니까 뭐라고 했냐면 말타기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그런 나쁜 관행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과거보다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없어졌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연구윤리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규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의뢰 위치에 있는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연구 규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그 기획 단계에서부터 그게 있어야 돼. 자료가 누구의 아이디어로 이 논문이 시작됐는지 그런 거를 요즘 디지털 사회다 보니까 네. 다 남길 수 있어요. 자, 보통 이제 논문 검증단이라 그러나요? 그 검증단에서는 말도 안 되는 해명이다 이런 얘기도 하긴 했는데 자 근데 지금 홍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도둑질 당했다는 사람들의 증언이 없기 때문에 그걸 막 결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길게 설명을 하셨는데 예. 결국은 이제 표절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예. 표절이라고 단정하고 사퇴를 요구한 분들이 외부의 아마추어들이 아니에요. 예. 그 동료 교수들입니다. 학자들입니다. 예. 그 교수들하고 학술 단체들이 그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결론을 낸 거예요. 검증단을 만들어 가지고 한 예. 거고 이분들이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 논문이 표절이라고 이게 취소해야 된다고 했던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네네. 근데 만약에 이분들이 평가가 잘못이라고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만 억울한 사람 되는 거죠. 이분들 그렇게 하는 바람에 저 숙명여대 석사학위 취소했죠. 김건희 여사. 국민대 박사학위 지금 진행 중이죠. 그럼 이분들이 만약 잘못 봤다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가 잘못되고 이거는 상당히 공신력 있는 평가다. 그렇죠. 예. 거기다가 그 스승으로서로도 좀 저는 조금 실망스러운 것이 예. 좀 전에도 말씀이 있었지만은 그래 할 수도 있어요. 연구 프로젝트 받아가지고 발전시켜서 이제 하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무슨 대단한 박사학위 논문도 아니고 석사학위 논문을 자기 연구 이 실적 올리기 위해서 결국은 활용한 거잖아요. 자기 실적 욕심 때문에 제자가 오롯이 주체로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예비 학자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해야 될 걸 갖다가 말하자면 3분의 1은 이게 내 거고 제자는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내가 제일 저자고 그러니까 제자를 결국은 이제 무임승차한 사람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스승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예. 그럴 것 같으면은 아예 그냥 연구 프로젝트로 그냥 하고 다른 아이템을 제자에게 좋은 기획물을 줘가지고 그걸 독자적으로 하게 만들어서 옆에서 지도해가지고 그만의 그 논문을 만들도록 도와주는 게 스승의 도리지. 네. 그런 점에서도 저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예, 관행을 좀 의원님. 말씀드릴게요. 그 관행이 어떻게 되냐면 예. 지금 인문사회도 그렇고 그 자연과학계 이공계도 다 그런데 요즘은 박사학위 논문 쓰기 전에 학술지에 학위 논문과 관련된 게 먼저 게재돼야 돼요. 그래야 예. 박사학위가 통과가 됩니다. 논문이요. 그리고 이제 공동 연구 이공계 같은 경우는 공동 연구를 지금 하고 있어서 예. 이렇게 하는 거죠. 큰 프로젝트를 받으면 그 프로젝트의 일부를 맡게 돼요. 해당 그 연구자가.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 경우에는 이진숙 그 총장이 그 프로젝트 매니저, 총 매니저가 되는 거고. 이진숙 교수가. 예, 이진숙 교수가 이진숙 교수가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는 거고 그 나머지 그 연구원이나 박사급, 석사급 이 연구자들은 연구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 그 사람들 연구원 등록을 하게 되고 국가 프로젝트에 인건비까지 책정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주냐면 이공계 같은 경우는 그 연구 실험들을 하나씩 떼줘요. 예. 떼줘서 각자 실험을 해서 연구 결과가 나오고 그것들을 모아줘서 국가 프로젝트 계획이 마무리되고 그 참여했던 연구자들은 그 실험한 결과를 갖고 논문을 써요. 그 학위 논문도 쓰고 학술지도 쓰고. 근데 통상 이런 경우에는 제1저자로 올리지 않습니다. 교수가. 왜냐하면 프로젝트 총 그거에는 이건 내 거지만 개별 프로젝트는 그 연구자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개별 프로젝트에 논문을 실리는 경우에는 보통 1저자를 그 연구자로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총괄 매니저 그 피해 프로젝트 매니저는 교신 저자나 제2저자 또는 제3저자로 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제1저자로 간 건 좀 이상해요.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표절과 논문 가로채기 두 가지가 문제인데 논문 가로채기는 지금 입증하기가 어렵고요. 네. 가로채기를 당했다는 사람이 지금 말이 있어야 없어요. 되는데.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로채기 당한 사람이 없는데 가로챘다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표절인데 표절이 그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거거든요. 지금요. 근데 상식적으로 예. 제자가 그걸로 석사학위를 받았다면 예. 그 교수의 그 팩트들을 어떤 거의 다 표절해가지고 석사학위를 받는 제자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약간 상식선에서 어떤 가능성이 더 높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일반적이지 예. 않다는 거죠. 예. 일반적인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총괄 계획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연구 결과물은 한 10개쯤 돼요. 10개 정도의 실험이나 그 조사가 합쳐져서 그 프로젝트의 예. 결과가 나오고 10개를 쪼개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각각의 연구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공계에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연구 실험 결과가 안 나오죠. 유의미한 결과가 안 나오면 네. 논문을 못 써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통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거는 그 연구 결과 그 쪼개진 하나의 연구 결과의 핵심 주 연구자는 그 연구원이 일반적이라는 그렇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뭐 그러니까 대비될 수 있는 어떤 예인지 몰라도 저희가 만약에 기자가 특종을 하잖아요. 그럼 사회부장이 있고 사회부 데스크가 팀장이 있고 현장에서 뛰는 기자가 발굴을 해와가지고 특종을 했는데 그 기자 이름으로 그 이달의 기자상 뭐 올해의 기자상을 받지 사회부장이 이거 내가 다 저기 총관장했으니까 사회부장이 이달의 기자상 이러지는 절대로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시간 관계상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진숙 교육장관 후보자와 청문회 상황을 듣고 옵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이진숙 후보자의 대화입니다. 지금 초중고등학교 법정 수업 일수가 며칠인지 아시죠?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이거 모르는 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요, 초중고등학교 법정 수업 일수는요 모든 교육 과정을 짜는 데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네. 박성민 실장님 맞죠? 190일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190일을 맞추기 위해서 하루 휴업하고 하는 것조차도 교장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법정 수업 일수 190일. 네, 이 부분 꼭 기억하겠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예, 이런 수치들을 놓치지 마세요. 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국의 1만여 학교에서 교육행정 정보를 연계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이 있죠. 그 시스템을 뭐라고 합니까? 이 나이스도 나이스입니다. 나이스입니다. 제가 본인을 잠깐 돌아보세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기초적인 질문을 두 개를 했습니다. 그 법정 수업 일수하고 나이스에 대한 거 이제 어쨌든 대답을 못했는데 이거는 뭐 이것 때문에 뭐 된다 안 된다는 뭐 하고요. 어떤 이 대화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짤막하게 이것만 좀 조혜진 의원님. 그 사실 뭐 지적받아야 될 부분이고 네네. 그것과 또 유사하게 제가 느낀 게 그 자녀 불법 조기 유학에 대해서 그게 불법인지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걸 보고 제가 느낀 게 그걸 금지하는 법의 취지를 이분이 몰랐던 건 아닌가 싶고요. 그걸 금지하는 법의 취지는 예. 그냥 조기 유학이 나쁘니까 하지 마라가 아니고 대한민국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들은 대한민국 교육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외국에 보내가지고 하지 말고 근데 예외적으로 부모가 외국에 있으면 어린 자녀가 여기 혼자 떨어져 있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럴 경우에는 데려가도 된다. 그러니까. 예. 그거였는데 그거에 대한 그 이해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까 이제 부적절하다. 도덕성 말고 역량, 자질 이런 이야기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좀 이렇게 신뢰가 안 가는 해명이었다고 봅니다. 예. 홍익표 의원님. 예,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초중등 교육 사실 교육감들이 다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저는 이 법정 일수를 모르는 거는 뭐 저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다만 나이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예요. 예, 예. 제가 뭐 그 장관이 구체적으로 법정 일수가 며칠이고 뭐 예산 금액이 뭐 얼마고 뭐 이런 것까지 뭐 그 시시콜콜 그렇게 저는 그런 질문하는 것도 썩 좋아하진 않아요. 의원들이. 퀴즈식. 예, 퀴즈식으로. 그렇지만 나이스 문제는 좀 다른 거죠. 이거는 교육 행정의 근간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옛날에 정보 유출돼 가지고 크게 그렇죠. 문제가 된 적도 그렇죠. 있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청문회에 나오려고 했다면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와서 설명을 할 정도의 준비 부족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다음 후보자로 넘어가기 전에 기상속보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 충남 서산시와 홍성군, 태안군에 호우경보 발효됐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기상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로 등을 정비하고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충남 서산시와 홍성군, 태안군에 호우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자, 다음은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입니다. 자, 이른바 이제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뭐 검찰 개혁, 그다음에 수사와 기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그 방향이다. 뭐 이런 얘기, 그건 예상됐던 얘기고, 처음에 지명됐을 때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좀 약간 국민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좀 이걸 빨리 서두르겠다, 이게 당대표 후보 2명이 이거를 속전속결을 계속 얘기하면서 그 영향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재명 대통령도 그쪽에 손을 들어줘서 그랬는지, 가능한 한, 여기부터는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얘기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됐으면 좋겠다. 더 지체하면 혼란이 있을 것 같다. 이른바 속도전. 어떻게 보십니까? 왜 달라졌다고 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이제 과 선배이기도 하고 1년 차이지만 좋아하는 형이 있는데 약간 실망이 되려고 그래요. 검찰 개혁 너무 서두르려 그래서요? 아니면 아니요. 그 수사 기소 분리는 뭐 저도 보기에 따라서는 뭐 거스를 수 없는 이미 대세일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생각에 다른 점이 아니고 실망하는 점이 어떤 점입니까? 이렇게 말이 바뀌는 것. 그러니까 그 정성호라는 사람을 법무장관을 앉혔을 때 그 기대되는 역할이 있는 것이거든요. 대통령이나 민주당이나 또는 이쪽 그 지지자들이 한쪽으로 막 갈 때 너무 그 다른 쪽 의견도 이렇게 가속 페달 반영하면서 너무 밟지 말고 절충을 하든지 조정을 하든지 그런 역할을 기대하는데 그냥 따라가는 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본인이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좀 신중하게 이야기했는데 대통령이 뭐 당대표 2사람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그 추석 전에는 그 기본 을개는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이제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대통령 재판 문제도 처음에는 좀 신중하게 이야기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대통령 되실 때 이미 국민들이 그거 다 알고 투표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적 사면을 받은 것처럼 그래서 그거 다 틀어줘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또 그걸 이제 누가 또 지적을 하니까 오늘은 공소 취소 지시하는 거는 부적절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또 근데 그 전에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그러니까 뭐 사적인 자리에서 어떤 포럼 같은데 사적인 자리라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민감한 이슈고 그 대통령 그 당시는 이제 후보 시절이었다고 하지만 최측근인데 그 후보의 생각을 그대로 대변하는 걸로 다들 이해를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분이 사적인 자리라서 그냥 그렇게 이야기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평소에 제가 보는 알고 있었던 정성호 그래서 중심을 이제라도 그 대통령이나 당의 정부에 도움이 되려면 본인이 중심을 잘 잡고 다른 이야기들을 그걸 100% 관철할 수는 없지만은 최소한 같이 이렇게 조정하고 그 절충하는 역할은 분명히 해줘야 존재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홍익표 의원님 지금 정성호 후보자의 본래 그 캐릭터에 맞는 역할 지금 지적해 주셨는데 어떻게 동의하세요? 그 오늘 모두 발언에서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뭐냐면 뭐 개혁, 검찰 개혁, 그다음에 또 그 사법부의 법무행정 서비스의 뭐 이렇게 질적 전환이라든지 또 조직 문화 개선 등등 많은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특히 강조한 것은 국회하고 협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정성호 의원이 의회주의자였고요. 제가 그분이 수석 부대표 할 때 같이 원내대표단의 부대표로 초선 의원이고 그분은 재선 의원 때 같이 일을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많이 그 배운 것도 많고 옆에 지켜봤는데 이 국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가실 분은 아니다라는 믿음은 하나 있고 다만 지금 단계에서 그 속도를 좀 낸다라는 것은 아마 대통령 얘기하고 궤를 같이 하는데 일단은 법제도 개선은 이미 어느 정도 법은 오랫동안 논의됐고 숙성돼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정교하게 문제가 될 부분만 고치면은 늦어도 빠르면 9월 늦어도 한 정기국회 이내 11월 말이죠. 그 안에는 법적인 문제는 제도적으로 법적인 문제를 처리하고 근데 경과 과정에 대해서 이미 법무부에서 그런 의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에서 대략 한 1년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경과 기관을. 그러니까 아마 정성호 의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실무 보고를 받고 이것을 이제 국회하고 협조하거든요. 최종 법할 때 부칙에 언제부터 시행될 건지 6개월 정도를 줄 건지
1년을 줄 건지 뭐 이런 정도의 문제를 고민하기 때문에 저는 유예 기간을 두면서 이 혼란이 없게 그다음에 그로 인한 사법 개혁 검찰 개혁이나 이런 사법 개혁 과정에서 민생 피해 예를 들면 수사가 지연되거나 부실한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이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울 거로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너무 우려하는 것처럼 졸속으로 사법 개혁을 할 분은 아니다. 일 하나는 깔끔하고 꼼꼼하게 하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노란봉투법은 대화촉진법이고 격차 해소법이다. 입법의지 재확인했고 이게 아마 예상에 따르면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도 있다고 이제 예상이 나오는데 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거를 좀 뭐 완화랄까요? 우려할 만한 지점에 대해서 논의를 통해 가지고 좀 반영을 시키려는 노력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반대하다가 또 퇴장할까요? 계속 노력을 해왔는데 네. 안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도 별 기대는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더구나 김영훈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했을 때 이미 그거는 물 건너간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지명된 장관 후보자들 가운데서 제일 문제 있는 뭐 도덕성이라든 이런 건 떠나가지고 정책적으로 제일 문제 있는 후보 중에 한 사람이 김영훈 후보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노총 위원장 그만두고 나서도 현직에 복귀해가지고 기관수를 했다라는 것 말고는 다 문제가 있는데 노동 일단 현장을 직접 몸으로 체험했다. 예, 예, 뭐 그런 장점도 내세우죠. 예, 그런 거 말고는 나머지는 다 지금 걱정스럽고 위험스러워.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을 수밖에 없다. 이념적으로 일단 완전히 반미 종북이고 그동안에 그런 어떤 거 활동해왔던 것이 그런 것이고 이 정부의 노선하고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지금 그걸 이제 버린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는 우리 노동 문제의 제일 핵심이 노동의 이중 구조를 해소하는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10몇 프로밖에 되지 않는 상층 귀족 노조 노동자들이 나머지 80~90%의 중하층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구조. 예. 를 이게 해소하는 게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 과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의 적임자이냐? 그거를 고착화시킨 귀족 노조의 대표자고 그런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방어해 온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그 틀에서 별로 안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은 그렇게 문제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별로 생각이 다 바뀌는 것도 같지도 않고. 네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경제 살리기, 민생 살리기가 제일 우선 과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진짜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지금 사실상 갑이 되어 있는 네. 노조를 더 슈퍼갑으로 만들어 줄 사람을 이 노동정책 책임자로 앉힌 거는 두고 이제 이 대통령의 경제 살리기, 민생 살리기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오늘 뭐 대북관 뭐 이런 거 갖고 좀 소동이 있고 국민의힘 예. 퇴장도 했지만 사실 중요한 문제는 그거보다도 일단 지금 말씀하신 어떤 노동 쪽에 너무 치우친 정책으로 가지 않나 하는 우려 하나하고 또 하나는 무슨 지적을 해 주셨냐면 그 이중 구조 있잖아요. 노동의 이중 구조. 귀족 노조가 더 힘든 노조를 착취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계속 방어하는 그런 우려는 좀 생각할 부분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홍익표 의원님. 자 이제 두 가지 부분인데요. 일단 네. 노란봉투법부터 얘기하면 네네. 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좀 대안을 하나도 안 가져왔어요. 지금까지요. 그냥 무조건 반대하는데 우선 3조 같은 경우는 네. 대법원에서 이미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노동 현장에서 100억의 손실이 발생하면 네. 10명의 노동자 관련된 10명의 노동자에게 그냥 지금은 n분의 1에서 1억 10억씩 그냥 손배를 했거든요. 그렇게 못하게 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가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손실을 끼쳤는지를 입증해야만 그만큼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했거든요. 네. 이미 사실상은 손배를 묻기가 어렵게 만든 거예요. 대법원이. 그래서 3조에 대해서는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대법원의 판례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개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핵심은 2조인데 그러니까 원청에 대한 이제 교섭권 문제지 않습니까? 네네. 이 문제에 대해서 기업들이 우려하는 것도 전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 대안을 좀 내야죠. 그러니까 원청과의 협상을 어느 조건에서 어느 수준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의 제한을 둔다든지 기본적으로 원청과의 협상이 가는 길은 법주 제도적으로 열어주되
뭐 좀 한정해서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그 협상의 여지를 갖고 와야 되는데 무조건 막으려고 하니까 안 된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국민의힘의 각성이 좀 필요하다 보고 저는 이렇게 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 이제 가불의 경쟁이 아니라 을과 병들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결국은 협력사 하청업체 네. 노동자들이 훨씬 더 어려운 입장에 있는 거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국회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 문재인 정부 때 저희가 반성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라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정책이 정규직화할 수 있는 직장에 있는 그런 쪽이 훨씬 더 좋은 이책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인천공항 사태가 이제 그 대표적인 예인데 예. 저는 그거보다는 지금의 그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그 소위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 없애는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그래서 현장에서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차이가 없게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일본의 아베 정부가요 보수 정권인데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관철시켰어요. 네. 경단령 우리 시기로 하면 정경련이죠. 경단령과 합의해서 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만 한다면 그 원칙이 관철된다면 사실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네,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정현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서울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많은 비로 인해서 청계천 산책로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퇴근길에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편이 좋겠고요. 산사태 위험이 있어서 산이나 하천 근처로는 이동하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상황인데요. 내부순환도로입니다. 성산 방면으로 홍지문 터널 1차로는 추돌 사고 있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도 와서 부근이 매우 혼잡하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천안 부근에서 천안삼 휴게소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금호분기점에서는 화물차 관련 사고 나서 처리하고 있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신월부터 정체입니다. 이 구간 2차로는 현재 사고 있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리 다른 차로로 변경해서 운행하시고요. 반대 인천 방향은 인천 요금소에서 부평 그리고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양양 쪽으로 강촌부터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른바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입니다. 오늘을 지나면 이제 중반부 넘어선다고 볼 수 있는데 자, 먼저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2023년 12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송 장관의 자녀 1억 증여, 불법 증여 의혹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복으로서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일이 수없이 발생해도 또 장관이 임명될 것 같고 국가 전체가 대통령의 사유물이 되어가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장관 임명자들을 보니 이대로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야말로 대한민국 전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유물이 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 얘기는 뭐 이재명 대통령의 사유물, 그게 이제 임명 같은 거를 어떤 기준보다는 본인의 마음대로 할 우려가 있다 이런 뜻으로 지금 얘기한 것 같긴 한데 자, 홍익표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것도 되게 웃긴 얘기인데 낙마자가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그거는 청문회 마치고 나면 예. 그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뭐 여러 차례 다른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국회에서 예. 여당이나 야당이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를 날리지는 못합니다. 그런 경우도 없고요. 그러나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보시고 적절하다, 부적합하다. 이러면 흠집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다 보지 않습니까? 네네. 흠도 보고 뭐 그 좋은 면도 보는데 뭐 흠집은 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만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경우가 있어서요. 그게 특히나 그 여론이 아주 높게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면 네. 저는 그 국민을 이기는 대통령은 없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뭐 결국은 여론에 따라서 한다. 예, 그게 이미 우상호 정무수석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일들도 있고 미처 확인하지 못한 일도 있고 관련돼서 국민 여론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그거는 일단은 개별 의원에 대한 판단보다 두 가지 판단할 것 같아요. 청문회 전체가 끝나고 나서 네. 전체적인 평가 거기에 이제 개별 평가 이런 예.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강선우 후보자 일단 관련해서 보면 민주당 보좌진협의회 민보협의제 이게 이제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보좌진협의회가 있습니다. 예. 이분들도 여론이 간단치가 않은데 여기다 민보협이 좀 입장을 내고 여기다 전직 민보협 회장단이 또 입장을 냈어요. 뭐 여기들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채용 방해에 있었다. 뭐 이런 얘기. 거짓 해명이 급급하고 있다. 사과하고 자진 사퇴하라. 영향을 좀 끼치리라고 보세요. 이런 민보협의 입장이. 조혜진 의원님 보시기에. 이번 정부의 청문회에 대한 대하는 태도를 보면 웬만해서는 그냥 남 안 시킬 건데 예.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사퇴하든지 아니면 지명 철회를 하는 지명 철회보다 사퇴 사실상 지명 철회라도 네. 형식은 사퇴 형식으로 밟을 가능성이 많은데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요. 그만큼 웬만하면 그냥 갈 건데 웬만하지 않은 정도가 굉장히 지금 엄중하다는 거죠. 거기서 또 보좌진들끼리 약간 일종의 설문조사 비슷한 것도 했더라고요. 예, 전현직 보좌진 1,400명인가 예. 투표했는데 투표자의 90%가 이건 그냥 그만둬야 된다. 92%. 그만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보편적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바라볼 때 한 짓도 도저히 그냥 이거는 부도덕하다기보다도 이게 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행동들이 많고 거기다 네. 또 해명을 한다면서 거짓말을 하고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하고 또 저기 답변한 태도도 보면은 전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고 네. 굉장히 좀 거부감을 주는 그런 태도도 겹쳐가지고 그러니까요. 여론이 상당히 빠르게 악화되고 있어서 그대로 강행하면은 정부가 이게 두고 이게 데미지로 누적이 될 사안입니다. 자, 홍익표 의원님, 저는 딱 그게 눈에 들어오는데 SBS 보도한 그 텔레그램 내용 있잖아요. 예. 거기에는 누가 봐도 쓰레기를 버리라고 지시한 문구가 만약에 그게 진짜 그 강선우 후보자 거라면 자기가 국회에서 얘기한 거하고 다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거는 좀 잘못하면 결정적일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제가 들긴 했는데 그게 이제 확인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그런 것도 체크를 해봐야죠. 예, 왜냐하면 사실은 잘못한 것보다도 예.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무겁게 예, 되거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청문회에서는 거짓말을 한 게 드러나면 거의 이거는 어려운 그렇죠. 거기 때문에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글쎄요, 하여간 약간은 지금 당초 강선우 후보자는 음식 그냥 아침에 자기가 아침용으로 가지고 나온 것 중에 일부 남았던 걸 차에 두고 내렸다 이런 얘기한 거하고 네. 문 앞에 나왔으니까 이걸 치우라고 얘기한 거하고 약간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방송사에서 어느 정도 객관적인 사실을 확보하고 있는 건지 그 문제는 좀 체크를 해서 네. 사실관계를 따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에 특검 출석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교도소에 놀러 갔습니까? 민주주의를 가장 유린한 자가 민주적인 법 절차에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오만하고 후한무치합니다. 속된 말로 제정신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법치를 조롱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내란수계 윤석열의 작태를 지켜봐야 합니까? 교정당국의 아니라고 보신주의적인 태도가 큰 문제입니다.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일반 수용자도 검찰의 조사가 싫다고 하면 검찰의 지휘를 거부해 줄 겁니까? 이것도 명백한 특혜입니다. 자,
윤 대통령 구인을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촉구를 했는데요. 자, 여기 윤 대통령 계속 특검 출석하라 그러니까 불응했고 구속적부 심사 청구해서 모레 법원이 이제 심사를 벌입니다. 우리 무엇보다 이쪽 전문가이신 우리 조혜진 의원님이 왜 이렇게 버티는 이유가 뭘까요? 그 두 가지 면이 겹친 것 같은데 하나는 예. 그 자포자기 심리, 예. 뭐 이판사판 될 대로 되라 이미 뭐 본인이 잘 알잖아요. 특수수사를 워낙 해봤기 때문에 뭐 이렇게 검사 특검을 본인이 일단 지금 본인이 어떻게 할 방도가 없다. 예. 처음에 한 번 만나가지고 이제 대화를 해보면서 이미 다 답을 이제 낸 거죠. 뭐 특검은 방향 잡아놨고 프레임 잡아놨고 그대로 갈 거고 내가 백날 이야기해봐야 안 받아들여지고 그대로 이제 갈 건데 뭐 이야기하면 뭐 하나 하는 생각. 그리고 그 사이에 무슨 창피나 당하고 또 특검 조은석 특검이 또 자기한테 특별한 감정이 있는 게 이제 눈에 보이고 계속 그 무한 주고 모욕 주고 할 텐데 그게 이제 이용당할 거 실익이 하나도 없다. 네. 그리고 그 진술에 그 조사에 응해 가지고 뭐 상황이 바뀔 거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이 수사는 완전히 접은 것 같고 그리고 뭐 기소를 하더라도 결국 이제 뭐 깡통 기소가 되겠죠. 네. 제대로 진술을 못 받고 될 텐데 법정에 가서 뭐 싸울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 하나씩 이제 회피하는 방법으로서 기존의 이제 법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오늘 원래 이제 그 구인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로 그 적부심 신청해 가지고 그 구인은 무산됐죠. 적부심사가 8일 날 되게 돼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어쨌든 간에 뭐 구인 안 되는 거고 그런 걸 이제 활용하면서 어쨌든 뭐 그냥 자기 방어, 법적 방어가 아니라 그냥 신변 방어, 신변의 안녕. 그것만 생각하고 법정에 가서 보자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홍익표 의원님. 예를 들어서 뭐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진짜 계속 출석 안 해? 강제 구인 시도 한 번 더. 아니면 그래 방문 조사라도 하자.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조사 없이 기소한다. 뭐 크게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저는 조은석 특검의 특성상 불러낼 것 같습니다. 강제로라도. 강제 구인을 시도할 것 같아요. 그러면 왜냐하면 일단은 이제 구속적 부심 여부가 결정되고 나면 이제 강제 구인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인치도 사실은 강제력을 가진 건데 교정 당국에서 협조를 하지 않아서 그래서 특검에서 교정 당국에도 직무와 관련된 책임을 묻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아마 그 구인할 경우에는 교정 당국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검도 우리도 이런 험한 꼴을 보려 그런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은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충분히 명분을 쌓았잖아요. 쌓았고 나름대로 모든 법적 절차를 밟은 거기 때문에 다만 특검 입장에서는 이 조은석 특검의 수사 방식인데요. 제일 꼭대기, 그러니까 주범이죠. 주범을 잡아서 나머지 사람들의 진술을 이끌어내고,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거든요. 그래서 협조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그게 나름 효과를 거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핵심 그 측근들이 다 진술을 번복하고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렇게 목리부리는 걸 봐줄 수는 없다 하기 때문에 저는 그 강제 구인할 거로 보고 다만 윤 대통령은 진술하지 않을 것 같아요. 또 묵비권 또는 진술한다 하더라도 사인하지 않는 형태로.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인 공판 가서 법정에서 따지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조은석 특검이 그런 상황까지 다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자, 이번엔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큰 뉴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4명의 의원을 콕 집었습니다.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송원석 의원에게 거취를 정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유는 과거와 단절에 저항했다. 막 이유까지 밝혔어요. 자, 어떻게 조혜진 의원님은 윤희숙이 혁신위원장의 이런 요구 어떻게 평가하세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우려했던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혁신위가 공회전을 하는 거죠. 엔진은 돌아가는데 기아는 안 걸리고 앞으로는 안 나가고 소리만 요란하고 그냥 휘발유만 그냥 저 연료만 소진되고 갈등만 조장한다? 그러니까 혁신위는 바른 말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국민들이 생각하는 걸 대변하기 때문에 혁신위 말 자체는 여론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당은 안 받아들이잖아요. 안 받아들이면 당은 혁신을 거부하는 당이 되거든요.
근데 혁신위 출범이나 또는 혁신위원장을 맡은 목적이 그건 아닐 거잖아요. 당이 완전히 지금 바닥에 떨어졌는데 이걸 어떻게든 기사회생시켜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간단히 말하면 그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당은 더 혁신을 거부하는 반혁신당으로 이미지가 더 굳어지고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이래 되면은 그런 것까지 감안해야 된다. 혁신위원장은. 그럼요. 그 맡을 때부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혁신위원장 맡을 때 기본 생각이 아주 디테일한 혁신 방안은 더 혁신위원들끼리 토론해봐야 되지만 큰 방향은 자기가 알고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당원들의 바람이 다 나와 있고 국민들의 바람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려고 할 때는 당에다가 정권을 달라. 혁신위에서 딱 요구하면 두말 없이 비대위에서 의결해주고 또 의총에서 의결해주고 실행해줄래 물어봐가지고 뭐 해준다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안 해준다 그러면 그럼 어느 선까지 당에서 수용할 수 있냐. 왜냐하면 당에서 수용 안 하면은 그건 실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말로만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당에서 요 정도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국민들이 봤을 때 저 정도면 국민의힘이 좀 바뀌었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으면은 그럼 혁신위원장 하겠다. 그 정도라도 성과가 의미가 있다. 그렇게 가야 되고 그것도 안 되고 아예 기본도 못 받아들인다 하면 받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런 과정이 없이 안철수 후보도 의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자, 지금 조혜진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허익대 의원님 예를 들어 혁신위원장이라고 지르고 그냥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게 당에 갔을 때 그 당사자들한테 어떻게 되고 그 다음까지 다 계산을 하고 그걸 위해서 그 이전에 정지 작업을 해놓고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는 기본적으로 그 친윤 당권파가 매우 지금 잘못했고 그 자기가 잘못을 인정도 책임도 안 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먼저 합니다. 네. 다만 이 혁신위원장은 당을 혁신하는 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엔 구조개혁과 인적 청산이 같이 포함된 건데 저는 이제 윤희숙 위원장을 혁신위원장 할 때 좀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당 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을 잘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몇 개 개혁안 낸 게 다 지금 양쪽으로부터 주류와 비주류 다 지금 동의를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최고위원회를 없애서 뭐 당대표의 권한을 높이겠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 통상의 당의 민주적 역사에 역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대표의 제왕적 당대표의 권한을 축소해 오겠다는 게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국민의힘은 최고위원들이 제왕이 누구였냐면 당대표가 아니라 대통령이었던 거예요.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 행사를 당이 단합해서 싸우지 않고 그거를 도리어 호응했던 거에 문제였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금 당의 구조를 잘 모르는 개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윤희숙 위원장의 말도 계속 바뀌어요. 처음에 취임할 때 혁신위원장 지명부 됐을 때는 인적 청산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 말 나온 거는 반성과 사과,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 반성 사과했는데 반대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과 반성을 반대하면 인적 쇄신 청산 대상이다, 쇄신 대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성 사과를 반대했을 경우에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이제 그냥 대놓고 실명을 거론하면서 거취를 정리해라 이렇게 간 건데 이 경우에는 이제 윤희숙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은 일정하게 자기 정치도 작동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도 얼마 안 되고 자칫하면 혁신이 맡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맹탕으로 물러나고 이런 거보다는 뭔가 대놓고 싸우고 뭐 예를 들면 잘리더라도 물러나더라도 뭐 크게 뭔가 싸우는 모습을 보러 가야 자기의 정책 미래가 또 있다. 이러니까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답답한 거는 혁신을 해야 될 사람, 그다음에 혁신의 대상이 되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당보다는 다 자기 정치적 욕심이 너무 앞서는 것 아닌가 이런 제3자로 보기엔 그렇습니다. 자, 조혜진 의원님 보시기에 이제 이렇게 던져놨는데 이 다음에 어떤 일이 펼쳐질 것 같아요? 처음에 지난번에 지난 토론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전 조율 과정이 없이 그냥 혁신위가 일방적으로 던지면은 나중에 결국 당에서 그걸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죠. 이제 당과 혁신위가 이렇게 싸우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최악의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이제 지금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한 달 있으면 새 당대표가 선출이 되는데 그 당대표가 그립을 잡고 가는 게 그래도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혁신 의지를 가진 분들이 다 당대표 후보로 나와야 되고 그걸 구체적으로 공약을 해야 되고 당원들과 국민들 앞에서 그리고 그 지지를 받아서 혁신안에 대한 추인, 동의로 생각하고 그게 느껴져야 됩니다. 열렬하게 토론하고
그 공약하고 했을 때 국민들이 당원들이 같이 토론하면서 그 맞다 하고 이게 표출돼서 압도적인 당선되면 그 힘이 네. 인적 정산을 이뤄내는 거지 말로 당신 물러나시오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당대회가 혁신 전당대회가 되고 거기서 혁신 열기가 하나로 모아져 가지고 그 추동력을 만들어내면은 그 다음에 지금 만들어낸 이 혁신안들이 그 새 지도부를 통해서 관철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안 되면은 안 되죠. 네네. 자, 어떻게 보면 이 4명이 당대표 출마하지 마라 이런 뜻이 담겨 있지 않나 이런 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자, 이게 시간이 이제 한 30초밖에 안 남았는데요. 정청래 의원이 위원정당 해산 심판 국회에서도 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 진짜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겁니까? 이런 부분을 민주당에서는? 글쎄요,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당장 일단 대통령하고도 여러 가지 야당과의 대화도 중시하고 계시고 또 네. 여러 가지 정책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청래 의원은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의 요구를 받아서 이런 의견을 충분히 저는 당대표 후보자로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는 조금 더 많은 정치적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47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오늘도 아진이의 책상 조명은 밤늦도록 꺼질 줄을 모릅니다. 엄마를 위한 가장 큰 선물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뿐이라고 믿는 아진이. 간경화 말기.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엄마는 오랜 투병 끝에 결국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엄마와의 시간. 아파하는 모습 대신 행복을 선물하고 싶었던 아진이는 얼마 전 모의고사 전교 2등의 성적표를 엄마에게 선물했는데요. 기특한 딸의 모습에 엄마의 눈시울은 또 한 번 붉어졌습니다. 사랑하는 두 딸을 볼 때마다 하루하루가 초조한 엄마. 부디 서로를 의지하며 세상을 잘 살아나가길 기도하고 또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도 손을 꼭 잡고 잠이 든 세 사람. 아진이와 동생이 시련을 이겨내고 단단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격려와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충남 서해안의 호우경보가 서울과 경기 일부, 충남 북부, 중북부, 전북 북서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시간당 20에서 40mm의 요란한 비가 오고 있는데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빗길인 수요일 저녁 시간대입니다. 특히 퇴근 시간대에 경기만의 강한 강수대가 수도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하시고요. 오늘과 내일 중부지방과 전라권, 모레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내일까지 경기 남부, 강원 남부, 충청과 전북 북부 지역에는 돌풍, 천둥, 번개를 동반해 최대 2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는 산림청에서 전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 중부지방 50에서 150, 많은 곳 200mm 이상, 남부지방 30에서 100, 많은 곳 150mm 이상, 제주 5에서 60mm고요. 이후 모레 금요일과 글빛 토요일도 전국에 비가 오겠고 그치기를 또 반복하겠습니다. 금요일은 중부지방에
지방의 비가 소강 상태지만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에 많은 비가 또 오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4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6도 분포, 내일 낮 기온은 서울 세종 28도, 강릉 대구 30도 등으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회에서 교육부와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3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 표절 관련 의혹을 거듭 부인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일부 후보자의 경우에는 여론 동향이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가는 것도 대통령께 보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의원을 향해 스스로 거취를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윤 혁신위원장은 이들이 과거와의 단절에 저항하고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넣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달 취업자가 18만여 명 증가하며 한 달 만에 다시 10만 명대로 내려왔습니다. 건설업과 제조업의 일자리 한파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청년층의 고용률도 계속 하락세입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등 각종 금융보증을 서주는 SGI 서울보증의 전산장애가 사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산장애의 원인은 랜섬웨어 공격으로 확인됐고 경찰이 오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탄핵과 조기 대선을 거쳐서 이재명 정부가 탄생한 뒤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좀처럼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 혁신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기득권에 가로막혀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논란의 중심에 인적 쇄신 문제가 있습니다. 차기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국민의힘 최다선 6선의 조경태 의원 전화 연결해서 국민의힘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은 무엇인지, 원내 현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 나눠봅니다. 조경태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경태입니다. 네. 자, 먼저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쿠키뉴스 의뢰로 한길리서치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8명에게 전화와 무선 ARS 방식으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물었습니다. 그 결과 조경태 의원 16.8%, 김문수 전 대선 후보 13.3%, 한동훈 전 대표 11.1%, 안철수 의원 10.8%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수치 이제 좀 보셨을 텐데요. 이 조사 결과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그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네. 그동안 꾸준히 일관성 있게 우리 당을 혁신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저 조경태에게 네. 이번에는 좀 더 완벽하고 확실한 네. 그런 혁신을 좀 해달라. 어떤 특히 기득권이나 계파에 의존하지 말고 오직 국민과 원칙을 보고 정치를 해달라는 그런 주문인 것 같습니다. 네, 기득권 계파 눈치 보지 말고 국민을 위한 개혁, 확실한 개혁을 해달라는
주문이고 그런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근데 뭐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28.5%입니다. 이게 제가 사실 이해는 되는 게 지금 당권 경쟁 뭐 후보 등록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모르겠다는 응답도 뭐 30% 나오는 거는 이해는 되는데 이건 또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아마도 그 수치 역시도 네. 우리 당이 좀 누가 더 변화를 시키고 혁신을 하는데 적합한 인물인가를 지켜보고 있는 그 수치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만큼 우리 당이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다 하는 거죠. 우리 당이 지금 10%대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네. 온건 보수와 중도가 지금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네. 그런 수치가 나타나고 있다 보고 있거든요. 예. 여기서 더 많이 지지율이 하락한다면은 저는 우리 당은 회복 불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당 대표를 나오게 된 또 저에게 당 대표를 나오도록 한 국민들은 이러한 절박함이 저를 부른 거고 또 저 역시도 당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정통 보수를 재건하기 위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동안 뭐 비상계엄도 있었고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 뭐 정말 엄청난 일들을 우리 정치권 또 우리 국민들이 목격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여당에서 야당으로 전환되고 국민의힘이라는 데도 엄청난 일을 겪었는데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걸까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저는 결국은 우리 당내에 있는 그 일부 강성 친윤 지지 세력들 또는 그 기득권 세력들이 정말 이분들이 스스로들이 좀 패족이라고 칭하면서 뒤로 이선으로 후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민들 봤을 때는 저 정당은 변하지 않는 정당이다 하는 그런 우리 국민의힘에 대한 그 염증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고요. 네.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이 사실은 작년까지는 국민의 짐의 형태로 되었다가 지금 국민과 맞서 싸우는 국민의 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국민의힘이 국민의 적이 됐습니까? 네, 적으로 느낄 정도로 네. 국민들이 우리 당을 좀 혐오하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저는 이런 측면에서 빨간불이 켜져 있는 이 상황을 그분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대적인 혁신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이유가 네. 바로 그러면 전애들이 제발로 나가지 않는다면은 혁신위를 만들어서 인적쇄신위원회를 만들어서 네. 인적쇄신, 인적청산을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벌어진 일을 말씀드릴게요. 그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송언석 의원 이게 4명을 콕 집어서 거취를 정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당을 과거와 단절에 이제 저항했고 그다음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넣었다 이 이유를 밝히면서 그 4명의 의원은 거취를 정하라. 자, 조경태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저는 어쨌든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거취를 결정하라라고 한 부분까지는 저는 높이 평가를 하고요. 네. 다만 거기서 몇 분이 주요 인사 중에 몇 분이 더 빠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이게 요구한 거는 높게 평가하는데 오히려 좀 더 들어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께서도 왜 이분들은 왜 빠졌을까라고 또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왕 그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오늘 발언한 것이 1차라면은 예. 2차 발언에는 또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요거를 제가 요런 각도에서 한번 질문 하나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혁신위원장이 이런 분들이 과거의 단절에 상당히 저항했다 그래서 그 거취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자칫 그 어떻게 요구하고 어떤 그 행위를 하는 거는 그 결과가 있거나 아니면 또 수긍하면서 받아들이고 많은 사람이 수긍하면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당사자들도 받아들이면 더 좋고요. 근데 혹시 이게 당에 이게 먹히지는 않으면서 당에 막 갈등만 너무 뭐 초래한다든지 그런 어떤 부작용이 커질 우려는 없을까요? 저는 충분히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예측이 되고요. 네. 그래서 차기 지도부가 이 네.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해야 된다 보고 있거든요. 예. 네, 차기 지도부가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인적 청산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정리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아마 누가 과연 인적 청산, 인적 쇄신의 적임자인가, 혁신의 네. 적임자인가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점에서 저는 윤희숙 그 위원장의 어떤 그런 부분도 저는 높이 평가하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김용태 네. 전 혁신 비대위원장의 어떤 5가지 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도 저는 실천을 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보다 더 강범위하게 인적 청산 대상자들을 좀 더 면밀하게 저는 이 작업을 해서 인적 청산을 해낼 때 국민의힘이 다시 정상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의원님.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윤희숙 혁신위가 있긴 한데 그 기간도 되게 짧아 보이고 어차피 지금 한 달 있으면은 당 대표가 선출이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당 대표가 강한 권한을 가지고 그립을 쥐고 혁신은 결국 주도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너무도 오르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미 혁신안을 제시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인적쇄신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두고 예. 거기서 특검보다도 더 빠르게 인적쇄신을 통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인적 청산을 해야 된다, 혁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그냥 일회성으로 그냥 툭 던져놓듯이 안 되면 또 갈등 생기고 거기서 말고 하는 그런 국민들을 기만하는 네. 국민을 속이는 그런 가짜 혁신이 아니라 진짜 혁신을 통해서 거의 당을 해체 수준의 혁신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거듭나야만이 네. 온건한 지금 우리 당을 떠나고 있는 주요 어떤 분들은 온건 보수분들과 또 중도층에 있는 분들이 많이 떠나고 있거든요. 네. 이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즉 제대로 된 인적 청산, 인적 쇄신만이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보수를 통합시키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인적 쇄신만이 인적 청산만이 보수를 재건하는 지름길이고 가장 첫걸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역시 이제 그 가장 걱정은 과연 그거를 돌파할 때의 어떤 저항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만만치는 않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그 대상들은 대부분 의원이 될 텐데 뭐 총선이 지금 한 3년 가까이 남아 있고 그래서 이게 과연 현실적인 어떤 방책이 나올 수 있을까 이걸 우려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보관을 갖고 계십니까? 네, 그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획득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과거에 15대 때 보면은 그 국민회의가 75석입니까? 70몇 석 가지고도 네네. 대등한 그 여야의 어떤 정치적 행위를 했고요. 네. 그리고 열린우리당 시절에 47석을 가지고도 결국은 그 다음 총선에서 152석의 의석을 확보한 적이 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려서 의석수를 가지고 어떤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의석수가 조금 다소 줄어들더라도 국민의 부합하고 국민의 뜻을 따르는 정당이면은 훨씬 더 지금보다 지지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107석의 뭐 10몇 %의 지지율보다도 네. 그걸 조금 인적 청산을 통해서 물론 그 의원수의 규모는 좀 줄어들지만은 네. 여당과의 대등한 지지율을 확보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국민의힘의 미래의 입장에서는 저는 후자가 더 낫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그럼 청산해내느냐라고 했을 때는 방법론이요. 시스템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외부 인사를 통한 인적 쇄신위원회를 꾸려서 네. 그 인적 쇄신위원회에서 상중하 3단계의 어떤 인적 처벌을 처리를 해야 될 네. 그런 등급을 매겨서 정말 그 중적으로 제명이나 출당이나 이런 어떤 강한 어떤 그 주작 강하게 이렇게 해야 될 사람들은 네. 적극적으로 그 윤리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열어서
그분들을 청산해 나가는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해서 공정하게 인적 청산을 해 나간다면은 이것은 별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네. 의원들을 보고 자꾸만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을 보고 결정하라면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죠. 네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거는 의원들을 보고 하면 안 되고요. 국민을 보고 또 혁신을 바라는 당원들을 보고 이거는 인적 쇄신을 해야지 유효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 조경태만이 네네. 일을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기대감들을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 보면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한다면은 네. 그분들 역시도 훌륭한 생각이다. 그분들도 저는 대표 자격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요. 네네. 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하튼 뭐 의총에서 뭐 결정하려 그러면 그거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 인사까지 참여하는 그 평가위원회 인사혁신위원회에서 거기서 이제 등급을 정하고 거기서 결정을 이건 시스템에 의한 결정이니까 그냥 당대표 직관으로 이 사람 안 돼가 아니라 거기서 면밀하게 심사를 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어떤 그 일을 진행해 나간다 이런 뜻으로 제가 지금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인사위원회가 아니고요. 인적쇄신위원회를 네. 이제 상설기구로 만들어서 특검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네. 정강스카와 같이 이것을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만이 네. 저는 우리 국민의 힘이 정상화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조경태 의원님은 당대표 출마 공약 가운데 하나로 산업부 유관기관에 대구 경북 이전 걸었습니다. 자 산업부가 대구 경북으로 이전해야 된다. 어떻게 좀 이유가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은 대구 경북이 우리나라의 근대화, 우리 조국 근대화의 저는 본산지입니다. 네. 근데 대구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구의 제일 큰 기업이라고 하면은 대구은행하고 대구시청이거든요. 네. 이게 산업이 거의 죽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국가균형 발전 이거는 헌법에도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국가균형 발전적인 그런 시각에서 봐도 저는 대구 경북의 산업을 다시 일자리를 일으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부산이 지금 올해 해양수산부를 이전하도록 지금 이전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부산의 해양수산부가 이전하게 되면은 부산, 경남, 울산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해양수산 산업이 상당히 좀 활기를 되찾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거든요. 네네. 마찬가지로 대구 경북에도 저는 그런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강주 전남 를 비롯한 호남 지역은 특히 강주 같은 경우에는 문화의 중심 도시라고 해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 이렇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문화관광부를 그쪽으로 좀 유치하게 함으로써 그야말로 무늬만 국가균형 발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부산 그리고 대구 경북 또 호남 지역 이런 쪽에 국가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이 저는 헌법 정신에도 저는 부합한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네. 자 이제 조경태 의원님 부산 지역구 지역구 의원이고요. 해수부 부산 이전은 아마 부산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다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네. 근데 제가 이런 차원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 초기부터 지역의 수건 사업을 하나씩 풀어주는데 결국 결과적으로 그게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에 유리할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거는 안 그래도 불리한 야당에 더더욱 참 안 좋은 상황일 수도 있는데 야당이 과연 이런 걸 어떻게 대응해 나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당대표가 되신다면. 저는 여당이라고 또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을 애써 외면하거나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요. 정치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보거든요. 네네. 잘하고 있는 정책이나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해주고 네네. 또 야당이 더 잘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해수부 이전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지역 수원 사업을 풀어 나가면
그 네. 야당 입장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점점 더 이렇게 뭐 쓸 수 있는 무기가 없다 뭐 이런 차원에서 그 네. 야당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질문입니다. 야당은 지금 만약에 해양선부가 이전한다 해가지고 네. 그게 만족하지 말고 거기에 더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을 네네. 산업들을 또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또 제시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또 부처 하나 옮긴다 해가지고 그 지역이 뭐 특별하게 발전하거나 뭐 그런 기대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근데 네네.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예를 들어서 산업은행 본사를 이전한다든지 부산 같은 경우에 네. 그리고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우리가 빨리 연내에 통과시켜서 부산 시민들에게 산업 해수부 이전보다도 더 큰 기대감을 좀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네. 실천적인 그런 노력들을 한다면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이런 그 위기 이런 어려움을 또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 이재명 정부 장관 인사청문회 사흘째입니다. 자,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청문회는 유례없는 무자료 무증인 청문회다 이런 얘기도 하고 반면에 또 야당으로서 조금 더 현장을 누비고 발로 누벼가지고 직접 발굴하는 이런 게 좀 파이팅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도 나오고 이번 청문회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저는 쭉 지켜보고 있습니다만은 네. 대체적으로 또 인사가 잘 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네. 또 국민들 그 눈에 눈살이 좀 찌푸리는 그런 후보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여당이 또 이재명 정부가 굳이 이걸 100점을 따주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을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분들은 과감하게 낙마시키는 게 저는 필요하다 보고 있고요. 특히 여가부 장관이라든지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직을 수행하기 있어서 적합한 인물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네. 저는 여성가족부라고 하면은 어쨌든 그 사회적 약자를 좀 더 배려하고 그렇게 해야 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갑질 논란이 지금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런 경우에는 저는 아마 이 새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고려할 것이라 보고 있고요. 또한 교육부 장관 역시도 네. 제자의 논문을 표절하고 한다는 것은 그는 교육자로서의 좀 자격이 좀 의심스럽거든요. 네네. 그리고 교육부의 수장이 되기에는 저는 그런 자격이 좀 미흡하다 이래 봅니다. 국민들께서도 아마 제 이야기에 대해서는 좀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100점 맞으려고 하지 말고 최소한 크게 국민들의 논란이 있는 그런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저는 철회하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하다 이래 봅니다. 자, 의원님 제가 호우 경보 하나만 짧게 알려드리고 질문 이어갈게요. 네. 오늘 저녁 6시 경기도 평택시에 호우 경보 발효됐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차량 운행할 경우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나 지하차도 교량 등은 통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이어갈게요. 자, 조경태 의원님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입니다. 자, 전 정권에서 유임된 송미령 장관에 대해서 여야가 엇갈린 반응 보이고 있습니다. 자, 조경태 의원님 보시기에 송미령 장관 유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송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 있었을 때의 표현과 지금 이재명 정부에 들어왔을 때 표현이 상당히 달라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장관을 물론 추천은 했겠지만 굳이 장관을 왜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표현 자체가 너무 철학이 빨리 바뀌는 모습은 썩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네네. 어쨌든 뭐 인사권자의 어떤 책임하에 인사가 이루어진 부분이지만 저는 본인 스스로가 이 전혀 다른 색깔, 즉 윤석열 정부 때의 농림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농림부 장관으로 유임된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하는 거지요. 네네. 그리고 이 기회에 제가 이재명 정부에 꼭 고언을 한다면은 중원에 보면 훌륭한 분들 참 많이 있거든요. 네. 논문 표절도 안 하고 갑질도 안 하고 또 소신껏 농정을 펼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 중에서 좀 좋은 인재를 찾아서 저는 함께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꼭 굳이
전리품 나눠주듯이 장관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다든지 예. 자기 말을 고분고분 잘 들을 것 같은 사람을 장관으로 앉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훌륭한 능력자들을 저는 중원에 네. 있는 널린 그런 인재들을 좀 잘 찾아서 또 인사 검증을 좀 철저하게 좀 잘해가지고 네. 한다면은 이런 저런 논란을 최소화시키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한미통상 현안 핵심 의제로 농축산물 문제가 최근에 떠올랐습니다. 당장 소고기 과일시장 추가 개방 문제가 관세 협상과 연계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이 부분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세요? 저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네. 그 소고기 문제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야 된다 봅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수입국이거든요. 네. 예, 이런 부분을 트럼프 정부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설득을 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무조건 그 미국의 입장을 듣는 것보다는 우리 국민 식량 주권과 연결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좀 요구할 것은 철저하게 요구하면서 네. 우리가 좀 제대로 된 협상을 해야 된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국민 식량 주권을 사수하는 원칙을 지켜나가고 또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하는 수입국이라는 것을 네. 잘 홍보한다, 알린다면은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여야는 여러 쟁점 법안 놓고도 충돌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 3법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취임 초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 3법 처리 서두르지 않겠다는 얘기를 한 걸로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근데 방송 3법을 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방위, 소위, 전체회의 통과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관하는 상임위원장단 만찬이 있었는데 거기 다녀온 진성준 정책위의장,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대통령이 방송 3법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취지의 얘기를 전했습니다. 야당은 이게 과연 협치냐 이렇게 반발도 했고요. 이런 상황들이 좀 반복되는데 이런 상황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다수당이 그동안에 부려왔던 행포 이것은 민주당도 좀 반성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할 때 그때도 다수당의 행포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저는 민주당이 다수당에 대해서 말로만 협치가 아니라 소수당에 대해서도 좀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의회 민주주의의 좀 원칙을 좀 지켜나가는 그런 좀 신사다운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거든요. 네네. 그래서 물론 다수당이 된 것은 또 국민의 또 뜻이기는 하지만 네. 또 소수당의 어떤 이지만은 야당을 좀 더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좀 없는 것이 지금의 정치의 어떤 문화이고요. 그래서 네. 저는 제가 당 대표가 되면은 이 실종된 그 정치를 다시 복원시켜 나가는 네. 정치를 복원시켜 나가는 그런 당 대표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협치를 통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네. 또 미래 세대를 또 생각하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정치 보건 말씀해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짧게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이제 다음 달쯤이면 그 당대표 전당대회 열릴 것 같은데 조경태 의원님이 반드시 차기 당대표가 돼야 하는 이유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국민들께서 국민의 힘을 아끼고 사랑해 주신 그만큼 네. 이 당은 거의 해체 수준의 그 혁신을 통해서 국민의 힘이 다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당명대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당대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잘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들도 정통 보수를 복원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차기 당권에 도전하는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이번 주 가장 뜨거운 국제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리는 키워드로 본 지구촌입니다. 오늘도 조윤주 외신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조윤주 캐스터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금리와 베르사유 궁전이라는 이 짝 제목을 뽑아주셨는데, 네.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고 계속하면서 압력을 계속 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 재무부가 차기 연준 의장 지명 절차 시작했죠? 네, 그렇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이 차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지명 위해서 네. 공식적인 절차가 시작됐다고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페드 안팎에 훌륭한 후보들이 많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페드 의장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베센트 장관이거든요. 그래서 또 그걸 물어봤죠. 그 혹시 제안이 있었냐 할 거냐고 그랬더니 물론 그 의사 결정 과정에서 자신이 관여하지만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사가 결정 과정의 핵심 실무자가 그렇죠. 이게 대상이라 이거죠 지금. 맞습니다. 와. 네. 네, 베센트 장관이 파월 의장의 이제 임기가 네. 내년 5월까지거든요. 근데 그 임기, 그러니까 의장 임기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의장에서 물러나면은 페드 이사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네. 이사 임기는 2018년 1월 달까지입니다. 그래서 의장직 물러남과 동시에 이사에서도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파월 의장이 이사직을 만약에 유지를 한다면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금리를 결정하잖아요. 네. 위원회 위원들과 오랫동안 통화 정책을 논의했기 때문에 여전히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려고 의장을 그만두면 이사도 그만둬라. 임기가 남았지만 어쨌든 트럼프 의사에 반하는 사람이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아까 뭐 제목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백악관이 파월 연준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서 네, 연준 워싱턴 청사 인테리어에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이런 비난을 했어요. 네, 이건 그러면서 지난- 이랬어요. 베르사유 궁전 짓냐? 네, 맞아요. 는 표현까지 썼다고요? 네. 러셀 보트 백악관 국가 그 예산국 국장이 파월 의장에게 편지 보내서 이 페드 워싱턴 청사 인테리어에 대해서 혈세를 낭비한 거 아니냐라면서 네. 베르사유 궁전 짓냐고 비꼬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한 이유가 원래 예정돼 있던 금액보다도 7억 달러 정도 추가가 되면서 이제 25억 달러가 네. 비용이 드는 것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파월 의장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파월 의장이 공사비와 관련해서 예. 감찰 조사를 해달라고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낸 겁니다. 난 당당하다. 그러니까 예. 절차대로 한 것이고 뭐 부풀린 거 없다라면서 이 연준의 감찰관인 마이크 호로위츠가 25억 달러를 불어난 공사비가 적절했다고 판단한지 조사하도록 의회가 지시를 해달라. 나는 당당하다. 이렇게 맞선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뭐 공사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좀 궁색한 변명이긴 한데요. 워낙 파월 의장이 자신은 정확한 수치를 보고 금리를 내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정부적 적자도 계속 늘고 있고 국채도 발행해야 되는데 금리가 안 내려가니까 너무 부담인 거죠. 그래서 네. 지금 4.25에서 4.5%가 기준금리인데요. 이걸 1%까지 내려라. 그러니까 한꺼번에 3%포인트 내려라. 이렇게 계속 압박을 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사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압박을 가하는 것 같다라고 미국 언론들이 보고 있습니다. 연준이라는 건 진짜 독립적인 기구인데 빨리 이거를 내려라 네. 올려라. 야 이게 못 보던 그 네. 장면인데 자 한번 저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주제를 중국이 히토류 등 핵심 광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히토류 등을 중국에서 수입하던 나라들이 있잖아요. 네. 여기가 비상이 걸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중국이 이번 달 초에 광물 자원법을 29년 만에 개정했습니다. 네. 명분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광물을 통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거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광물 자원의 개발, 활용, 보호에서 국가 안보 원칙을 명시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봤어요. 미국도 늘 얘기를 하는 것이 예. 미국의 국가 안보가 가장 중요하다. 이제 그것과 관련된 어떠한 기술도 수출할 수 없다라면서 그러니까요. 반도체 수출 막았는데요. 그러자 중국도 굉장히 비슷한 똑같이? 중국도 국가 안보가 중요하니까 광물 자원을 좀 더 타이트하게 통제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서 어제는 배터리 양극재 제조 기술과 리튬 등 광물 추출, 생산 기술 등 핵심 기술에 대해서 통제 대상에 넣었고요. 그러니까 제조, 생산, 수출 다까지 통제를 하겠다는 거니까 공급망 자체를 중국 정부가 통제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럽연합은 일단 핵심 광물 비축에 나섰습니다. 혹시라도 수출 안 해주면 끊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지금 사다 모으고 있고요. 일본도 히토류 수입의 다변화, 비축, 탐사, 재련, 재활용 지원 등 여러 가지 방안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갑자기 통제하면서 일본의 자동차 생산 라인이 멈춘 적이 있어서 일본도 지금 미리미리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마찬가지로 사실 이제 히토류 문제 가지고 중국과 계속 갈등을 빚는데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히토류 등 광물 개발 협정도 체결한 건데 사실 이때 얘기를 했을 때 전쟁을 끝내는 것보다 좀 다른 데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라면서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이걸 체결했고 어쨌든 뭐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들과도 핵심 광물 이걸 좀 얻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을 들이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 뭐 다들 뉴스를 봐서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히토류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그래서 히토류를 가장 많이 만드는 건데 이제 제품을 재련하는 건데 미국이나 선진국은 오염물질 때문에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안 했기 때문에 이걸 아무리 빨리 쫓아간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적어도 10년 정도는 걸려야지 그 정도까지 따라갈 거라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방법이 없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미국과 중국은 이 히토류 수출 문제 미국 반도체 기술 수출과 뭐 맞바꾸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을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히토류 문제 때문에 서로 중국과 미국이 갈등을 빚다가 뭐 트럼프 행정부가 그러면 중국에 100%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하자 중국이 그러면 우리는 히토류 수출 안 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이 꼬리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양측이 합의를 한 것이 런던에서 중국은 히토류 수출 금지를 풀어줄게. 그랬더니 미국은 그럼 좋아. 반도체 수출도 우리는 풀어줄게. 맞바꾼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국가 안보 때문에 반도체 수출 안 되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불리해지니까 풀어줄게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칩을 중국에 수출하게 된 겁니다. 이 모든 배경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사실도 하워드 러트릭 미 상무장관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러트릭 장관은 중국이 미국의 기술을 계속 사용하길 바라고 중국의 개발자들이 미국 기술에 중독되게 만들겠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어쨌든 러트릭 장관 발언을 보면 중국의 히토류 이 대미 수출 재개 조건으로 엔비디아 칩의 대중 수출 재개가 있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엔비디아 주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수출 못하니까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 수출 재개 힘입어서 전날 대비 4% 넘게 오르면서 $170 넘어섰고요. 엔비디아의 경쟁자이자 2인자 업체가 있는데요. 미국의 AMD라고 있는데 이 회사도 칩을 중국에 수출하게 되면서 이제 좀 회사가 주가가 또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엔비디아 CEO 젠슨 황 CEO가 중국을 직접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과 계속 협력하겠다라고 밝혔고요. 혁신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의 엔비디아를 만든 거라면서 중국 개발자들이 엔비디아 칩을 계속 써달라라고 말했고요. 그 젠슨 황 CEO 트레이드마크가 가죽 자켓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가죽 자켓이 아니라 약간 중국풍에 이렇게 단추는 까만 옷을 입고 나왔구나. 원래 대만계 미국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과 갈등 속에서 중국이 사실 제품을 많이 팔아야 되니까 불리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제품을 다시 팔게 됐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진 듯한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네. 자, 자동차 강국이었죠. 뭐 지금도 강국일 수 있고요. 일본에서 미국 대표하는 전기차 테슬라와 중국 대표하는 BYD가 지금 정면 승부 펼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지금 현재 23개밖에 없는 일본 매장을 30개까지 늘리겠다고 했고요. 내년 말까지 50개로 늘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는 주로 온라인 판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일본에 내는 신규 매장은 모두 다 직영점, 오프라인에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급속 충전소도 대폭 늘리기로 하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일본 언론들 분석은 테슬라가 유럽과 미국, 중국에서 차가 잘 안 팔리니까 일본으로 오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했고요. 비아드는 이미 점포수가 많습니다. 63개 매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올해 안에 100개까지 늘리겠다고 하고요. 본격적이네요. 네, 주목할 점은 내년 후반부터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오랫동안 강세를 보였던 경차 분야에서 비아드가 전기차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그 단순히 시장 확장을 넘어서서 일본 자동차 산업의 핵심을 BYD가 한번 노려보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일본은 아직까지도 전기차 보급률과 인기가 뭐 그렇게 없는 편인데요.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7% 감소했고 그리고 뭐 도요타, 혼다, 닛산 같은 일본 업체들도 차세대 전기차가 내년에 출시된다고 하니까 일단은 지금은 테슬라와 BYD의 경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시간은 거의 다 됐지만 마지막 질문 짧게 하나 드릴게요. 네. 베이케이션 앤 쿨케이션 어디 시원한 데로 베이케이션 간다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미국과 유럽에서 폭염이 이제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유럽의 전통적 휴가지가 네. 남유럽에서 북유럽으로 바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네. 그때 스페인에서 낮 기온이 뭐 46도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네. 유럽인들이 남쪽보다는 이제 시원한 북쪽으로 휴가를 갑니다. 그래서 쿨케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온 건데요. 네. 그래서 스칸디나비아 여행 상품 예약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고 또 실제로 여행 문의가 많다고 하고요. 이곳 아니면은 뭐 체코, 불가리아, 루마니아 같은 동유럽 국가라도 남유럽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덥기 때문에 물가도 싸고요. 그래서 북유럽 가거나 동유럽 이쪽으로 여행지가 옮겨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워드로 본 지구촌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 캐스터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알면 독이 아니라 득이 되는 법 이야기, 법이든 성배. 매주 수요일 깊이 있는 법 지식 잔에 꽉꽉 채워서 쉽게 풀어주는 분입니다. 오늘도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법이든 성배 박성배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특검 수사 상황 주로 알아보겠습니다. 3개 특검 동시에 가동되고 있습니다. 출범 이제 뭐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우선 내란 특검은 수사 개시 3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을 단행했고 네. 향후 외환 혐의 등 남은 쟁점 입증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나아가 김건희 특검은 삼부토검 전 현직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내일 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고 네.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권력형 비리 실체 규명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상명 특검은 처음부터 VIP 경로서를 정조준해서 국가안보실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당시 참석했던 인물들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냈다는 진술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 드리기 전에 문자 하나 좀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날씨에 관련된 거라서 양재근 님이 여기는 세종입니다. 하늘이 뚫린 것 마냥 비가 엄청 쏟아지네요. 날이 어두워지면 대응이 어려워질 테니까 지금 주변 점검하시고 일찍 집에 들어가서 안전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레터 K 세종 애청자였습니다. 감사한 말씀이시고요. 자, 내란 특검부터 살펴볼게요.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 구인을 잇따라 이제 시도했는데 불발이 됐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적부심 청구로 맞섰습니다. 아마 모레 법원이 심사한다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지금 어떤 분위기입니까? 구속 적부심 청구는 네. 애초 구속이 위법하였거나 이제는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의 신청이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네. 오는 18일 구속 적부심 심리가 이루어지는데 이 심리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다는 속보도 현재 나와 네.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특검이 3차 강제 구인을 반복하면서 강경 모드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대응 방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속 적부심을 청구하게 되면 48시간 이내에 판사는 수사 기록과 심리를 거쳐서 석방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시간만큼은 일시적이나마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이 대등 당사자가 되고 무엇보다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만큼 네. 특검이 수사를 강행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실제로 이 특검보가 강제 구인 지휘를 위해서 현장에 출석하려다, 즉 서울구치소 현장에 찾아가려다 네. 이 구속 적부심 청구 사실을 인지한 상태
대해서 곧바로 보류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당장은 특검이 강경 모드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고자 적어도 한 이틀 정도는 그렇죠. 예. 구속적 부심을 신청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근데 이게 구속적 부심 인용 가능성 박 변호사님 보시기엔 좀 높습니까? 희박합니까? 희박합니다. 그래요? 구속적 부심은 실무에서도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네. 구속적 부심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재산 범죄의 경우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피해자와 전격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네. 급격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인용되지 그렇지 않는 한은 되도록이면 영장 전담 판사의 의도를 존중해 구속적 부심은 기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강제구인에 거듭 실패하면서 뭐 강제구인을 또 시도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그렇지만 아이고 뭐 조사 없이 그냥 기소하자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수사 없이 기소한다 이게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유리 분리를 따지기가 어려운데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네. 그렇지만 적어도 특검은 지난 공수처 수사처럼 한 번도 구속 이후에 조사하지 못한 채로 기소하는 것 자체를 매우 꺼릴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조사를 감행하려고 시도할 것으로 보이고 보통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는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 다시 조사를 하면서 자백을 끌어내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사기관의 조사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미 충분한 근거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즉 향후 재판 과정에서 유죄가 인정된다면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이처럼 조사에 불응하는 사정은 양형 가중 사유로 작용하게 됩니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거죠.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윤 전 대통령은 향후 양형 가중 사유로 작용할지언정 당장 특검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 어떤 말을 해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모든 다툼은 재판 단계로 미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가족과 변호인 외에는 접견 금지도 이제 통보를 했습니다. 특검은 일반 피의자들의 접견 금지 결정 기준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처리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기준이라는 게 어떤 뜻인지 또 접견을 제한하면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접견 금지는 구속 피고인의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하고 구속 피의자의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신청 또는 청구한 수사기관이 결정하게 됩니다. 아직은 피의자 단계이므로 특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서 접견 금지 결정을 할 수 있는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할 때 접견 금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판단하기에는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비협조적이고 추가로 여러 인물들을 접촉할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변호인,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물들과의 접견을 금지했는데 실무에서는 변호인은 어떤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접견을 금지할 수 없지만 가족도 일시적으로 접견 금지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굳이 가족까지 접견을 금지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여타 인물들에 대한 접견 금지 조치를 단행하였는데 접견 금지 조치를 단행하면 당사자는 매우 답답합니다. 물론 변호인이 아닌 일반인을 접견하는 시간은 하루 10분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그 10분이라도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일종의 숨을 쉴 수 있는 구멍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접견 금지를 막아놓으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뭐 그러니까 구인에 응하지 않아? 그러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있어. 뭐 이런 측면도 없지는 않아 보이는데 여하튼 그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한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엔 외환 유치죄가 아니라 일반 이적죄 적용했습니다. 자, 둘은 어떻게 다른 건지 또 특검이 어쨌든 지금 추구하는 바는 외환유치죄 같기는 한데 일반 이적죄를 적용한 이유는 뭘까요?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해 전단을 열게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외국과의 통모를 입증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혐의를 적용하고 입증하는 건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형법상 외환죄는 여러 가지 범죄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외환유치죄 외에도 여적, 모병 이적, 시설 제공 이적, 물건 제공 이적, 시설 파괴 이적, 간첩 등으로 나눠져 있고 가장 마지막에 이와 같은 여러 유형에 해당하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적국의 이로움을 선사하는 일반 이적죄를 따로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일반 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할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인데 외환유치죄가 애초에 입증에 상당한 난점이 예상되는 이상 일단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는 어느 정도 입증이 그나마 가능한 일반 이적죄를 적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이적죄도 넘어가야 할 산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
성공했다, 실패했다. 일반적인 군사작전 실패를 모두 다 일반 이적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군사상 작전을 어떤 경우에 하지 말라는 의미와 동일하기 때문에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이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 즉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만들기 위한 의도가 전제되었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일반 이적죄를 논의해 볼 수 있는데 일반 이적죄가 되었든 나아가 외환 유치죄가 되었든 특검이 사실관계 확인뿐만 아니라 법리 구성도 온전하게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엔 최상병 특검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VIP 경로설 관련해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라든지 이제 복수 인물이 경로설 관련 증언을 이제 했는데 그 최초로 경로설 얘기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오늘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서 어느 정도 팩트로 삼으려고 하겠네요. 박정훈 대령이 진술로서 특검 사실 입장에서는. 박정훈 대령은 이미 기존 수사기관에서도 참고인 진술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렇죠. 예. 관련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특검은 그동안은 기록을 통해서만 박정훈 대령의 진술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 네. 그 사이에 많은 상황들이 변했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병대 사이에 네. 이른바 VIP 경로 당시 어떠한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관련 정황이 확보된 상황이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실 일반 전화로 전화를 받은 직후에 김기환 사령관에게 이첩을 중단한 정황도 확보된 상황이고 네. 대통령실 비서관이나 국방비서관이 수시로 소통한 정황 나아가 국가수사본부와 경북경찰청에 이첩 관여 인물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비롯한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3명의 인물들이 윤 전 대통령에 화를 냈다는 진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이런 상황에서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박정훈 대령으로부터 직접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들음으로써 상황 전반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네. 상황 전체를 재구성할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미비했던 부분들을 더 풀어나가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 박정훈 대령의 오늘 진술을 토대로 아마 여타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 일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쓰던 아이폰 한 대를 이제 특검이 확보했는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뭐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지 또 하나는 어쨌든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건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되는 건가요? 휴대전화를 확보하면 네. 뒤늦게 확보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의문을 가지실 분들도 많을 것 네네. 같은데 정작 휴대전화에는 많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 당시 대화 내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현재 시점에서 당시 사정과 관련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네. 수사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고 아이폰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못 풀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아마 특검도 이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 주변 인물들의 휴대전화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다. 다만 이 역시도 향후 재판 과정에서 유죄가 인정됨을 전제로 양형 가중사유로 삼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에 따라서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비밀번호를 알려줄 경우에는 양형 가중사유가 될지언정 또 다른 혐의가 노출되거나 기존 혐의의 근거를 보강하는 자료를 제시할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당사자의 판단인 이상 법적 문제를 삼기보다는 그 당사자의 온전한 판단에 맡겨야 할 대목입니다. 네. 자, 김건희 특검 얘기 잠시 좀 해볼게요. 뭐 주요 내용을 보면 뭐 건진법사라든지 양평고속도로라든지 뭐 집사로 불리는 김모 씨라든지 삼부토건 명태균 관련 의혹 등등이 있는데 자. 특검팀이 어제 보니까 건진법사 전성배 씨 법당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비밀의 방이 있었다는데 이게 어떤 공간이고 또 특검은 어떤 걸 찾으려고 했던 걸까요? 앞서 지난해 12월에 서울 남부지검이 먼저 전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면서 네. 법당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단행했습니다. 네네. 당시 전 씨의 휴대전화 3대를 확보했는데 이 건진법사 사건은 특이하게도 다른 사건과 달리 전 씨의 휴대전화에 상세한 대화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이 대화 내용을 토대로 비교적 수월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사건인데 예. 다만 특검은 이 기록 검토 과정에서 당시 검찰이 법당 내에 전 씨가 사용하던 지하 비밀 공간의 물건을 압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네. 이 공간은 지하 1층의 비밀 공간인데 54제곱미터 약 16평 규모라고 하고 이 전 씨가 귀중품 등을 보관하던 공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검찰이 당시 비밀 공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못했고 지난해 12월 20일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이 법당 내 물건 대부분이 다른 공간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입니다. 네. 전 씨는 지난 4월에 이 법당 내부에 짐을 빼고 쓰레기를 정리하는 등 사실상 이사에 나선 이후에 이 법당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특검도 이 사실을 익히 인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하 비밀 공간을 포함해서 전 씨가 은밀하게 사용하던 별도 공간을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탁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네. 자, 김건희 특검이 수사에 속도되면서 김건희 여사 소환 시점에도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이건 언제쯤 될 걸로 보세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은 상당히 많은 상태라 한 번 조사로 종결할 수가 없습니다. 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먼저 김건희 여사를 조사할 수 있는 사건부터 소환 조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수사 진행 상황에 비춰보면 삼부토건이나 명태균 의혹으로 먼저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까지 수사 상황에 비춰보면 다음 주, 다다음 주 조사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이후로는 건진법사, 그 이후로는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마지막으로 집사 게이트 등 여타 의혹을 통해서 김 여사에 대한 반복적인 소환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6시 49분 전북 군산시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당국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기상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치킨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은 다이어 스트레이츠의 술탄스 오브 스윙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